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2021년도 오늘을 제외하면 이제 딱 3일밖에 안 남았네요. 시청자 여러분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모두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때가 때인 만큼 올해 2021년 결산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내년 2022년 부동산 전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올해 2021년 역시 다사다난했던 한 해죠. 과연 올해 부동산은 어땠을까? 그리고 내년 2022년은 어떤 전망을 가져올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동향 간략하게 점검을 해볼까요? 자, 전국 한 주간 아파트 매매 동향인데요. 어떻습니까? 점차적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로는 상승률이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아직까지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경우는 주간 상승률이 0.07%, 수도권의 경우도 0.07%, 지방도 0.07%, 공교롭게도 이번 주의 경우는 주간 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동일하네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거래도 굉장히 거래 절벽이 와 있는 상황인데다가 상승률은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전국 중에서도 두 지역이 있죠. 세종 같은 경우는 주간 상승률이 마이너스 0.57% 정도로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뭐 급락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는 세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대구의 경우도 마이너스 0.03%로 상승해서 하락 전환된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절벽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지금 추세로 보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의 서울의 거래 빈도보다도 더 낮아진 정도의 지금 거래 절벽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정부의 정책 중에서도 최근에 시행이 되고 있는 대출 규제 강화인데 대출 규제 강화를 오히려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마저도 전세 대출과 실수요자 대출을 막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현상이 금융위기 때보다도 거래 절벽이 더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역시 주간 상승률이 0.10% 이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중에서도 은평구는 오히려 하락세로 전환됐다라고 정부의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민간기관의 경우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더 상승률이 더 통계 지표는 또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에 빠진 원인을 설명을 드렸죠.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강화되기 시작한 대출 규제와 그리고 이제는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원인으로 전국의 아파트가 거래 절벽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뭐 하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서울의 거래 빈도가 더 낮아질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 역시 지난 한 주보다도 상승률이 조금 떨어졌고요. 수도권도 지난주보다도 또 떨어졌고 서울 역시 지난주보다도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 역시 떨어졌고 지방도 역시 추세적으로 대부분 전반적으로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상승률마저도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그래프를 보더라도 그렇죠. 9월 달만 하더라도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만 하더라도 수도권의 경우는 주간 상승률이 무려 0.40% 정도로 폭등하고 있는 양상에서 불과 지금 3개월 사이에 이렇게 그래프 판도가 180도 뒤집힐 정도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대출 강화의 강도가 충격이 또 큰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 정부의 말기이면서 올해 2021년 부동산 결산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지난 정부 각 정부의 아파트값 상승폭을 한번 비교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료는 경실련 자료인데요. 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비교를 해보면 뭐 이 데이터가 결국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노무현 정부 때도 집값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던 정부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죠. 5년 동안 무려 각 정부의 아파트값 값이 상승폭이 5년간 평균 2억 6천만 원에 올렸던 정부이고요. 이명박 정부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 정부고요. 박근혜 정부는 어떻습니까? 한 1억 3천 정도 올랐던 정부인 반면에 현 정부는 어떻습니까? 5년이 아닌 4년 동안, 올해 4년 동안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전국적으로 5억 3천만 원이 급등한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죠. 자, 25평 아파트의 경우는 어떨까요? 25평 아파트마저도 오히려 총 8억 9천만 원. 그러니까 소형 평형일수록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정부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최근 4년이 아니라 올해는 어땠을까요? 올해 최근까지의 집값 상승률을 보면 한 해 우리나라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20.18% 가격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자, 그 정도로 올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가팔랐다는 거죠. 자, 이 수치를 보면 우리가 역대 정부들 중에서 19년 만에 19년 만에 집값 상승률이 가장 컸던 한 해 중에 하나가 올해 2021년이었고 올해 3분기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올해 3분기에 우리나라의 집값 상승률은 전 세계 56개국 중에서도 올 3분기에는 우리나라의 집값이 전 세계적으로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나라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올해의 집값 상승률이 굉장히 가팔랐지만 최근 들어서의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집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올해 결산을 해본다면 정부의 대선을 앞두고 그 이유가 뚜렷하죠. 대선이 코앞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런 성적표, 부동산 정책의 결과에 대한 성적표로 대선을 잘 치를 수 있을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대선을 앞두고 극약 처방이다. 실수요자들의 대출, 전세대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대출을 막을 정도로의 극약 처방을 내리다 보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거래보다도 더 거래 빈도가 낮아지는 시장의 왜곡 현상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은 지금 지켜보자는 입장, 그리고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큰 다주택자들도 시중에 매물을 내놔봐야 어떻습니까? 팔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버티자는 시장이 형성됐고 또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이 있었죠. 1.0%까지 금리 인상이 있은 데다가 곧 있을 대선 불확실성 때문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이 현상은 언제까지 최소한 지속될까요? 못해도 내년 3월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추세는 더 확대될 것이다, 심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이죠. 내년의 전망은 어떨 건가? 사실 결론을 드렸습니다. 3월 9일 있을 대선 결과에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딱 2가지 정도 현실적으로는 있죠. 뭡니까? 지금 당선 확률이 높은 두 후보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느 정도 내년에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공급인데요. 사실상은 두 후보자의 공급에 대한 공약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는 없고 요약해보자면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신규 공급 확대 250만 호 공급을 하겠다. 다만 공공부문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신규 공급을 전국 250만 가구 동일하죠. 수도권에 130만 호.
자,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두 후보 모두 다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공약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차이점은 여기에 있죠. 과연 차기 정부,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이재명 정부와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규제 강화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규제 완화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경우도 많이 입장이 바뀌고는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과 유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지만 사실상 국토보유세의 도입은 철회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죠. 다만 국토보유세의 경우는 당선이 될 경우는 국민의 합의를 거치겠다. 그런데 국민의 합의는 뭡니까? 100% 합의를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죠. 결과적으로는 집권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일부의 지지 세력에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시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뜻은 결과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본다면 집권을 하게 된다라면 국민의 합의를 통해서 국토보유세 결국 하겠다라는 입장이 분명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었고요.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집권을 한다면 부동산 과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겠다.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이처럼 지금 유력 두 후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규제를 강화를 하는 정부냐, 아니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냐에 따라서 내년에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외에도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원가 공개, 후분양제를 실시를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직자 부동산 취득 심의제를 강화한다. 전반적으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축소를 하겠다.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을 하겠다. 보유세, 종부세 전면 재검토, 이런 부분들이 두 후보 간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금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이 온 가장 큰 요인이 대출 규제라고 말씀드렸죠. 두 후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대출 규제를 풀 거냐, 계속 유지할 거냐 차이인데, 이재명 후보의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즉, 현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DTI, LTV 등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고요.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 LTV를 80%까지 적용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내년 전망을 해보는 두 후보의 한번 공약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공약 확대 그리고 규제 강화를 하겠다. 그리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공급 확대는 동일하지만 규제 완화를 하겠다. 그 세 내용을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오히려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특히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빠져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현 시장 환경이 절대로 거래 절벽이 바뀔 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의 거래 절벽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어려운 시장이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현 정부의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는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본다면 오히려 거래 활성화에는 분명한 도움이 되겠다. 세제 혜택의 완화뿐만 아니라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완화할 뿐만 아니라 DTR, 실수요자들의 DTI, LTV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신혼부부나 청년부부, 무주택자들의 ATV까지는 80%까지 완화할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두 후보의 어떤 결과에 따라,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다소 큰 차이를 띌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내년 3월 대선 결과에 따른 여러분들의 내집 마련 전략 그리고 투자 전략 세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